살아있는 존재 안에는 죽은 자들, 삶의 굶주린 유령들, 우리보다 훨씬 더 오래된 자들이 우글거리고 있어서 우리가 그네들의 입으로 가져가고 눈에 쏟아붓는 거의 모든 것을 개걸스럽게 삼킨다. 파스칼 키나르의 옛날에 대하여 중 한 구절이었습니다. 심심풀이로 전생을 점칠 때가 있죠. 우리는 때로 이번 생에 대한 출처를 궁금해합니다. 언젠가는 이번 생 역시 마침표가 찍히리라는 걸 알기에 후생에 대한 욕심도 부려보지요. 다른 시공의 타임라인에 존재하는 또 다른 내가 있을 거라는 공상도 해보고요. 그런 생의 집착들이 많은 기록과 상상력을 낳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장의 소리 DJ 최민석입니다. 낭독하는 녹음실. 오늘 낭독할 시는 실비아 플라스의 거울입니다. 거울, 실비아 플라스. 나는 은빛이며 정확하다. 편견의 잣대로 판단하지 않는다. 보는 것은 모두 즉시 삼켜버리지. 있는 그대로. 사랑이나 미움으로 채색하지 않고. 나는 잔인하지 않다. 단지 진실할 뿐. 나는 4개의 모서리가 있는 신의 작은 눈. 대체로 벽을 보며 생각에 잠긴다. 그건 작은 점들이 찍힌 분홍의 아른거림. 오랫동안 봐왔기에 내 심장의 일부처럼 느끼곤 하지. 그것은 이내 깜빡거리고 얼굴들과 어둠은 우리를 계속 잘라낸다. 이제 나는 호수다. 한 여인이 내게 몸을 굽힌다. 자신의 진실된 모습을 나의 한계까지 밀어붙여 찾아내려고. 그러나 곧 거짓을 일삼는 촛불, 달, 이런 것들에게 고개를 돌리지. 나는 그녀의 등을 바라본다. 그리고 충실하게 비춰준다. 그녀는 눈물과 떨리는 손길을 보낸다. 그것이 내게 보상을 주지. 나는 그녀에게 중요하고 그녀는 왔다가 돌아간다. 아침마다 어둠을 대신하는 그녀의 얼굴. 내 안에서 어린 소녀는 익사하였고 내 안에서 늙은 여인이 하루하루 그녀를 바라보다 솟구친다. 괴기스러운 물고기처럼. 힙합이라는 장르 속에서 매주 문학적 운율을 파헤쳐보는 시간입니다. 이 코너야말로 희대의 콜라보레이션이 아닐까 합니다. 김봉현의 흑형 이야기, 시아랩의 불가침 조약. 오늘도 김봉현 음악평론가 자리에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봉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날씨가 굉장히 쌀쌀해졌어요. 예. 네, 봉현 씨가 몸에 열이 굉장히 많은 사람인데 네. 오늘 스튜디오에 약간 이 뭐죠? 알래스카에서 입는 그런 잠바인데. bomber 점퍼라고 할까요? 예. 전문용어로. 예. 후드에 그렇죠. 그 알래스카 사냥개의 털이 달려있어요. 맞습니다. 예. 털이 달려있고 오늘 그래서 약간 좀 오면서 저도 약간 좀 어색한 게 있었는데요. 네. 일단 저는 태음인입니다. 태양인, 소음인, 소양인, 태음인이 있는데 태음인이고 태음인이 몸에 열이 많습니다. 그래서 추위를 안 타는 편인데 요즘 공식적으로 이제 태음인으로서 추위가 없어지는 그런 춥다고 할 수 없는 날이 이제 끝났다, 공식적으로. 아, 인간 관측계네요. 그렇죠. 인간 온도계. 태음인 김봉현이 추우면 네. 본격적인 추위가 시작된 거다. 제가 추우면 다 네. 추운 겁니다, 세상 사람들. 아, 그렇군요. 근데 내가 볼 땐 봉현 씨 여자친구가 없어서 추운 것 같은데.
네. 네, 지금 헤어진 지 몇 개월 됐습니다. 네.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나눌 건가요? 오늘하고 다음 주를 제가 좀 패러디라는 키워드로 2주에 걸쳐서요? 네, 그렇습니다. 요즘 2주에 걸쳐서 하는 꼭지를 많이 들고 나오시더라고요. 네네. 이게 약간 아이템 떨어져서 전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한 번 올 때마다 2주 퉁치고 가려는 게 아닐까. 전혀 아니고요. 패러디에 대해서 정말 다각도의 관점에서 복합적으로 음악과 문화, 사회, 정치를 아우르는 내용이 많기 때문에 그만큼 깊이 있게 다뤄야 된다는 그렇죠. 겁니까? 그것을 좋습니다. 제가 포기할 수가 없죠.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또 이야기를 나눠보면서 어느 정도의 깊이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면 되겠죠. 그리고 방금 김경주 PD한테 멘트가 들어왔는데요. 문학적 연관성이 없을 경우 네. 이게 얼마나 오래 갈 수 있을지 자기가 한번 유심히 살펴보겠다고 그러네요. 물론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5년간의 마스터 플랜이 있기 때문에요. 문학적으로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시기와 없는 시기도 있습니다. 예, 그거 참고해 주시고. 미안한 얘기인데 제가 본격적으로 얘기를 들어가려고 했는데 5년의 마스터 플랜을 실현하기에는 그 전에 우리가 잘릴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저희가 1년이라 아무튼 패러디. 씁쓸하네요. 본격적으로 나눌 이야기인 패러디. 사전적 정의가 어떻게 됩니까? 패러디의 사전적 정의에 대해서 지금 제가 좀 찾아봤는데 간단히 좀 읽어드릴게요. 문학, 음악 등지에서 다른 사람이 먼저 만들어 놓은 특징적인 부분을 모방해서 자신의 작품에 집어넣는 기법을 의미한다. 주로 익살 또는 풍자를 목적으로 한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오마주와 또 다른 점은 패러디가 익살과 풍자가 목적이라면 오마주는 원작자에 대한 존경, 리스펙을 목적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잘 알아들으셨나요? 당연하죠. 네. 저 사실 뭐 알고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그것뿐만 아니라 또 그 요즘 나오는 게 이종 혼성이라는 게 있어요. 네. 쿠엔틴 타란티노가 하는 건데 네. 다른 장르의 것들을 아예 섞어서 가버리는 것도 있고 아무튼 뭐 다양한 패러디의 범주에서 이렇게 좀 갈리는 것 같아요. 네네. 다양하게. 아무튼 다양한 장르에서 패러디가 자주 쓰이는데 유독 힙합 장르에는 패러디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 그렇죠. 이유가 있다면 예, 제가 이제 패러디라는 키워드를 가진 것도 그냥 뭐 하나 역자 뭐 이런 게 아니라 힙합과 패러디가 정말 긴밀한 연관이 있다. 그래서 제가 그 이유가 무엇일까? 왜 힙합이 패러디 콘텐츠로 주로 쓰일까를 생각을 해봤고요. 그 생각을 정리한 것을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일단은 인기가 많아서예요. 기본적으로는 힙합이요? 예, 힙합이 뭐 21세기 들어서 빌보드 차트를 장악하고 대세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인기가 많은 것이 가장 많은 역김을 당하게 마련이니까. 하지만 그것은 고유의 핵심적인 이유가 될 수는 없고요. 또 힙합만의 어떤 이유가 있다면 뭐 이러한 시각도 있습니다. 약간 음모론적인 시각일 수 있는데 미국의 보수층 백인들이 흑인들의 문화이자 음악인 힙합을 자꾸만 우스꽝스럽게 희화화함으로써 자신들의 지배적인 위치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 일부러 힙합을 패러디를 많이 하고 있다. 근데 그것도 물론 일리가 있고 뭐 그런 진실성이 있겠지만 그것이 제가 말하려는 핵심적인 관점은 아니고요. 이제 핵심적인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힙합이라는 것은 사실 보편적으로 봤을 때 정상이 아닌 부분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뭐 지금까지도 많이 말씀드렸지만 제 표현으로는 힙합의 안과 밖의 온도차가 굉장히 크다. 그러니까 힙합을 좋아하고 힙합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들끼리는 아무런 의심이 없고 아무런 이상이 없는 행동이나 태도들도 밖으로 나가면 그것이 정상이 아닌 것처럼 비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 보편적으로 봤을 때 일반인들이 정상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 힙합의 면모를 힙합의 밖에서 재현했을 때 거기서 생기는 어떤 웃음과 재미 그리고 이상성 이런 것들 때문에 힙합이라는 것이 패러디의 주요한 소재가 되지 않나 이렇게 정리를 했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로는 힙합을 좋아하는 이유도 힙합을 기준으로 했을 때 바깥 세계와 세계 안의 온도차 그것 때문에 좋아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달라 보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독특하거든요. 그래서 나도 저 안에 들어가서 나도 펑퍼지만 바지를 입고 모자를 쓰고 수염을 기르고 행동을 손을 섞어가면서 하면서 자기도 이제 힙합 러버이자 동시에 힙합퍼가 되는 거죠. 그렇죠. 어떤 준거 집단으로서 마치 중학교 윤리 교과서를 보는 것 같은데 내 집단으로서의 동질감과 소속감을 느끼는 거죠. 네, 그렇죠. 그 내 집단의 동질감 그것 때문에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 방송에서 자주 힙합이 패러디되고 있는데요.
쇼프로에서도 많이 패러디가 돼요. 예, 제가 또 TV 방송을 자주 보는 것들이 있는데요. 거기서 힙합을 소재로 개그를 하거나 패러디를 하는 프로에 대해서 자주 기록을 해놓고 기억을 하곤 하는데 대표적으로 최근에 이제 SNL 네. 한국 SNL에서 그 랩 배틀을 패러디한 적이 있죠. 예, 거기서 그 네. 박재범과 그 개그맨 김민교가 랩 배틀을 했는데요. 여기서 제가 되게 중요하게 봤던 부분은 김민교 씨는 네네. 연기자 아닙니까? 연기자인가요? 연기자예요. 연기자 겸 개그맨? 개그맨으로 하겠습니다. 네. 그 사람은 개그 프로로 데뷔한 사람이 아니야. 알겠습니다. 네. 김민교 씨 죄송하고요. 네. 박재범과 김민교가 랩 배틀을 하는데 거기서 박재범이 김민교의 부모님을 언급하면서 랩으로 공격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원래 힙합 안에서 래퍼들이 붙으면 뭐 너무 심한 뭐 폐륜적인 그런 것이라면 뭐 발끈할 수 있겠지만 뭐 랩배틀이라는 합의 안에서 뭐 부모님을 뭐 들먹어도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것이 힙합 밖의 코미디 프로그램에서 이것을 하니까 예 관점이 달라지니까 폐륜처럼 보인다는 예 거죠. 폐륜으로 보이고 김민교가 울음을 터뜨리고 여기서 웃음 포인트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또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그 코미디 빅리그라고 그 라임의 왕이라는 코너가 있어요. 네. 예, 거기서 엠넷의 오디션 프로그램이었죠. 쇼미더머니 2를 패러디하는데요. 그 MC 메타라는 래퍼가 있습니다. 근데 쇼미더머니 2에서 이온도와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는데 그 프로그램에서 MC 메타가 자주 했던 얘기가 이제 래퍼들 보고서 무대에 올라가서 다 찢어버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네. 근데 이 말이 찢어버려가 사실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요. 일상에서 쓰는 용어도 아니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찢어버리라는 것은 힙합 안에서는 굉장히 관용어된 표현이에요. 네. 외국 래퍼들은 영어로 tear it up, tear it up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힙합 안에서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건데. 그러니까 뭐 너의 네네. 고정관념, 너의 수치심, 너의 주저함 이런 거 모두 찢어버려 뭐 그런 얘기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네. 무대에 올라가서 그냥 무대에 다 휘젓고 다 무대를 다 갈기갈기 찢어버리고 완전히 다 끝내버리고 죽여주고 와라. 이런 의미거든요. 다 장악해버려 네. 이런 느낌이네요. 근데 이 코미디 빅리그 라임의 왕에서 개그맨들이 핵심적으로 밀고 있는 표현이 바로 이 찢어버려예요. 왜 하필 이 찢어버려를 선택했을까? 물론 논리적으로 결론을 내리고서 한 건 아니지만 이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찢어버리라는 말이 굉장히 포인트라고 보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것이 힙합 안에서는 자연스럽지만 밖으로 나갔을 때 이상해 보이고 우스꽝스러워 보인다. 뭐 이러한 것들이 바로 힙합이 패러디되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아닐까. 그러고 보니까 네. 한국에서 힙합을 패러디한 방송되는 채널이 다 TVN이네요. 아 그런가요? 예. 네. SNL도 그렇고 네. 코미디 빅리그 코빅도 네. TVN이잖아요. TVN인가요? 예. 아, 전 인터넷으로 봐가지고 그렇군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아무튼 네. 외국에서도 힙합을 패러디한 경우가 있죠. 네네. 가장 유명한 쇼 프로그램이나 코미디언이 있다면 네. 외국에서는 사실 우리나라랑 좀 달리 스탠딩 코미디라는 게 발달이 많이 돼 있고 그 스탠딩 코미디의 뭐 대부라고 불리우는 데이브 샤펠이라는 흑인 코미디언이 있습니다. 이 코미디언이 여러 가지를 많이 했는데 그 중에서 힙합과 긴밀히 관련이 있는 프로그램이 When Keeping It Real Goes Wrong이라는 프로가 있어요. 우리말로 하자면 Keeping It Real, 그러니까 진실해야 되는 태도, 진실함을 추구하는 태도가 잘못됐을 때라는 프로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Keeping It Real이라는 태도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뭐 래퍼들이 항상 뭐 진실해야 돼. 너 자신에게 솔직해. 거짓말하지 마. 네 얘기를 해. 뭐 이러한 말로 대변되는 그런 태도가 있거든요. 근데 이러한 태도가 일상에서 잘못됐을 때, 엇나갔을 때를 다루는 그런 코너인데 뭐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뭐 이런 거죠. 뭐 클럽에서 여자친구와 같이 놀러 갔다. 그리고 춤을 추다가 밖으로 나가서 여자친구와 뭔가 좋은 시간을 보내려고 하는데 클럽 안에서 어떠한 남자가 여자친구를 부르는 거죠. 불러서 뭐 영희야 뭐 잘 지내? 뭐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때 그냥 그것을 지나칠 것인가 아니면은 쟤 뭐지? 왜 내 여자친구한테 작업 거는 거 아닌가? 라는 자기의 내면의 어떤 부분적인 감정에 Keeping It Real에서 자신에게 진실할 것인가? 마치 이휘재의 인생극장처럼 이제 그 순간이 나뉘는 거죠. 그때 자신의 의심과 불쾌함에 Keeping It Real 하면은 이제 그게 힙합 안에서는 노래 안에서는 뭐 멋지게 되지만 이제 일상에서 그렇게 할 경우에는
그 남자한테 이제 얻어 터지고 뭐 여자친구하고도 이별하고 약간 이런 상황을 굉장히 코믹적으로 그린 그런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네. 예.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저는 생각을 하죠. 아, 힙합이라는 것이 역시 안과 밖의 온도차가 굉장히 크구나. 그 예. 프로그램 제목이 뭔가요? When Keeping It Real Goes Wrong 이라는 제목의 키핑이 리얼이 잘못되어 갈 때. 네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김경주 PD가 네네. 저한테 멘트를 날리기를 오늘 이 패러디가 문학적 연관성이 별로 없을 경우에 네네. 김봉현 씨가 하차될 수도 있다라고 언지를 줬는데 그다지 연관이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약간 수습을 하자면 네네. 문학에서도 이런 패러디가 있었어요. 네. 멀리로는 이제 카프카가 쓴 소설을 하루키가 패러디를 해서 요번에 단편 소설을 하나 발표를 했다고 하고요. 국내에서도 윤대령 선생이 쓴 그 윤대령 작가가 쓴 은어낚시 통신이라는 단편집이 제가 있는데 말하려고 했는데 다 얘기해 주시네요. 네, 그거를 주시죠. 네. 그 후배 작가인 임성순 작가가 인류낚시 통신으로 바꾸어서 네. 단편 소설을 썼는데 은어낚시는 이제 말 그대로 낚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보통 기사나 뭐 사람들이 야, 나 낚시질 당했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데에서 착안해서 임성준 작가가 인류 낚시 통신을 썼는데 이 작품이 정말 대단하고 재밌는 게 그냥 제목만 패러디하거나 내용만 패러디한 게 아니라 문장을 프레이즈 바이 프레이즈를 했어요. 그러니까 문장 하나하나를 다 패러디를 했는데 그 문장을 패러디를 하다 보면 이야기가 산으로 가기 마련이잖아요. 네. 근데 문장을 패러디했는데 그게 자기 나름의 이야기대로 이끌려 갑니다. 그게 말이 돼요. 저도 그리고 사실은 예전에 그 카프카의 변신을 최민석의 변의 신으로 네. 네. 아, 변의 신으로 이제 네. 패러디를 해서 써볼까라고 네. 아직까지 구상을 하고 있는데 첫 장면이 그 카프카의 변신이 그렇습니다. 어느 날 그레고리 잠자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자신의 몸이 흉측한 갑충으로 변해 있는 것을 깨달았다라고 하는데 저도 이제 프레이즈 바이 프레이즈 문장별로 이제 패러디를 하려고 해서 어느 날 코로 잠자다가 눈을 떴을 때 자신의 배가 흉측하게 부풀어 있는 것을 보고 깨달았다. 또 장염인가? 이렇게 이제 시작되는 뭐 그런 건데 실제로 장염 걸리지 않나요? 굉장히 자주 걸리죠. 네. 네. 아무튼 뭐 이런 패러디는 제가 잘 몰라서 그렇지 사실은 뭐 영화계에도 있고 문학계에도 있고 다양하게 있는데 아마 힙합에서 가장 왕성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봉현 씨가 얘기를 잘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주에도 이번 주에 이어서 패러디에 관해서 힙합 부분의 이야기를 계속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면 이 방송되는 이번 주 목요일 날 제가 진행하는 라디오 힙합 초대석의 1주년 공개 방송이 있습니다. 아무튼 위태위태하게 이어지고 있는 김봉현의 흑형 이야기 그 마지막이 이제 거의 다 보입니다. 봉현 씨 날씨도 추운데 조심해서 들어가시고요.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 부디 이 자리에서 만나 뵙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 하늘 한가운데 내가 보여 바람 닮은 새처럼 날아오를래 저 너머 그곳에 내가 숨겨놓은 커다란 하늘이 있어. 그의 소설을 읽으면 다양한 생의 이력을 면면히 관찰할 수 있게 됩니다. 26년이란 세월 동안 한결같이 문학에 대한 숙고와 애정으로 독자들을 만나온 소설가죠. 오늘 작가의 방에 모신 손님은 구효서 작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먼저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작가님의 소개를 간략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효서 작가는 1987년 중앙일보 신춘문예에 단편 마디가 당선되면서 작품 활동을 시작했고요. 1994년 깡통 따개가 없는 마을로 한국일보 문학상을, 그리고 2005년 소금 가마니로 이효성 문학상을, 2006년 명두로 황순원 문학상을 수상했고요. 나가사키 파파로 대산 문학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리고 저서로는 소설집 도라지꽃, 시계가 걸렸던 자리, 저녁이 아름다운 집이 있고요. 장편 소설은 늪을 건너는 법,
비밀의 문, 나가사키 파파, 랩소디 인 베를린, 그리고 동주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소개를 하면서 잠깐 뒤로 밀었는데요. 최근작으로 얼마 전에 나온 따끈따끈한 신작 소설집 별명의 달인이 있습니다. 네, 선생님,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별명의 달인이 벌써 8번째 소설집인데요. 4년 동안 집필했던 작품들이에요. 출간 이후에는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요? 집에서 소설만 쓰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서로 피차 작가인데. 네. 작가들은 사람은 어떨까 매우 궁금해하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이런 질문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 사실은 뭐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거냐면 뭐 하는 일이 똑같고 네. 네. 어제 했던 일 오늘 하고 또 지난해 했던 일 올해 하니까 옛날에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었잖아요. 뭐 요즘 뭐 하냐 그러면 작년에 하던 거 해. 뭐 했는데 놀았잖아. 그처럼 뭐 특별한 변화가 없으니까 뭘 한다기보다 결국 아무것도 안 하는 거하고 비슷하지 않는 그만큼 작가는 글 쓰는 일밖에 다른 일이 없지 않을까. 책 나오는 것도 어떤 뭐 사건적인 느낌 없고요. 그죠? 뭐 이벤트 사건 뭐 어떤 네. 기념 이런 느낌이 아니라 그냥 아침 먹고 나면 점심 먹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느낌? 책이 또 나왔네. 애들도 몰라요 나왔는지. 그래도 그 집필실로는 거의 매일 출근을 하시다시피 이렇게 나가시죠. 그렇죠. 예. 오늘도 갔다 오신 오늘도 걸로 갔다 들었습니다. 왔습니다. 예. 예. 이제 작품에 대해서 조금씩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서로의 생활을 관여하진 않지만 공존하면서 살아가는 아버지와 아들, 서로 다른 기억을 지닌 채 중년이 된 형제들, 어릴 적 별명을 지어주던 친구들과의 어색한 죄해 등 이 별명의 달인들 속의 작품 면면이 시차를 겪으며 발생하는 관계의 변이가 느껴집니다. 이번 소설집에서 시간성이나 기억에 대해서 말하려고 하신 게 아닌가 싶었는데요. 소설을 엮으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혹은 네. 어떠셨는지. 사실 그 작품집이라는 건 한 3년 내지 4년 길게는 5년 그렇게 발표했던 작품들을 이렇게 묶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사실 이 소설을 묶기 전에는 그동안 내가 무슨 소설 발표했는지 잘 기억도 안 나고요. 그죠? 네. 어떤 무슨 뭐 관통하는 뭐 문제의식이라도 좀 있을까. 그리고 이제 뭐 미처 관심을 갖지 못하죠. 또 새로운 작품을 써야 되니까. 그러다가 작품이 나올 때쯤 이제 어쨌든 묶어야 되니까 한 번 더 교정도 봐야 되고, 그러면서 이제 그동안 내가 이런 소설을 썼구나. 이렇게 이제 뒤돌아보게 되죠. 사실 뭐 8편 내지 9편의 작품을 한 3, 4년 동안 써내면서 거기에 무슨 단편 소설인데 어떤 그 관통하는 주된 맥락 같은 것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늘 하게 돼요. 왜냐하면 그때그때 절실하게 쓴 것뿐이지 뭐 앞 작품, 뒷 작품의 어떤 연결성 같은 건 별로 생각을 안 하죠. 네. 독립된 작품이니까. 근데 또 쓰고 나면 또 이렇게 묶다 보면 또 없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시간성이라든가 기억 이런 말씀을 하니까 또 그런 것 같기도 해요. 근데 기억을 주로 이제 소설에서는 우리 회상 형식으로 기억을 많이 다루죠. 근데 네. 기억을 다루지만 이제 무슨 기억이냐가 아니라 이제 왜 기억을 다루냐 이런 문제인데 저는 기억을 다루는 데 있어서 항상 언어의 한 형식으로서의 기억, 기억도 일종의 언어의 한 형식이다 이렇게 네. 보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기억을 다룰 때 더불어서 언어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이런 거죠. 기억이 맞느냐 틀리냐 했을 때 기억이라는 언어 형식이 우리가 얼만큼 믿을만 한 것인가 아니면 믿지 못할 것인가. 과연 그것이 믿게 돼 있는 것인가. 이런 문제에 많이 이렇게 관심을 두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억과 이제 말, 언어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시간성이라는 거를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이 시간성이라는 것은 뭐 역사성이라는 말로도 이렇게 바꿀 수는 있지만 재밌는 것은 이 시간성이라는 개념조차도 시간이 지나면 시간성이라는 개념도 바뀌어지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저는 시간이라는 거를 그야말로 이제 누구나 다 인정하는 거지만 그야말로 어떤 절대적인 어떤 것을 말할 때 우리는 그 누구도 시간에 거역할 수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네. 시간의 권력이 막강하고 절대적이라고 본다는 것은 곧
우리가 어떤 세계를 이렇게 인식하는 아주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잣대로서의 시간성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시간이라는 것만큼 우리가 그게 이제 천체 운항과 관계된 거니까 아무래도 이제 달력, 시간 이런 것이 그 아주 규칙적이잖아요. 아주 규칙적이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우리가 세계를 이렇게 생각하고 인식하는 하나의 거의 중요하고 거의 유일하다고 할 수 있을 만큼의 잣대지 않습니까? 이게 잣대, 시간이라는 것이. 이게 진짜 고정불변하고 절대적인 잣대가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조차 변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시간의 절대성으로부터 노연하는 거죠. 그래서 기억이라는 것, 언어의 형식, 기억 이런 것들이 한마디로 제멋대로 다 바뀌게 되고 뭐 엉망이 되고 막 뒤섞이고 하면서 어떤 게 제대로 된 기억이고 사실인지도 알지 못하게 헷갈리게 되는 뭐 이런 것에 굉장한 즐거움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소설들을 한번 써보자. 그래서 전체 소설 속에 기억의 요소가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언어에 관련된 관심 이런 것들이 이 시간성이란 무엇인가와 곁들여져 가지고 뒤섞여서 나온 소설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죠. 선생님 이번에 나온 책은 단편집이잖아요. 근데 선생님께서는 이제 장편 소설도 왕성하게 집필을 하시는데 단편 쓰실 때는 딱 단편만 쓰고 장편 쓰실 때는 딱 장편만 쓰시는지 아니면 장편 쓰는 도중에 잠깐 쉬면서 단편을 하나 쓰고 다시 쓰던 장편으로 되돌아가는지 그 어떠한 타입으로 작업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이게 이제 소설 쓰기가 직업이니까 이제 직업인의 그 뭐라 책임감 같은 것도 있잖아요. 네. 그게 뭐냐면 이제 나 혼자 하는 작업이 아니라 출판사라든가 독자, 작가 이렇게 세 요소가 이렇게 하나의 작품을 탄생시켜 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작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부분이 하나 있죠. 작업의 형식도. 그렇죠? 그래서 때로는 이제 작품을 겹치기로 쓸 수도 있고 장편 쓰다가 단편도 쓸 수 있고 이래야 되는데 우리가 뭐 사실 작가가 됐다는 게 그런 거 맞춰주려고 된 거 아니잖아요. 우리 멋대로 살기 위해서 된 거잖아요. 그래서 장편 쓸 때는 일단 모든 걸 다 미루고 청탁와도 다음 해 아니면 구체적으로 2년 후 겨울 줄게 이런 식으로 이제 미루고 가급적이면 장편에 가급적인 면이 아니라 전적으로 집중하시는 장편이 끝날 때까지는 단편을 전혀 못 씁니다. 작업에 관해서 좀 더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간 굉장히 많은 작품을 쓰셨잖아요. 이 쓰시면서 느꼈던 일의 즐거움 혹은 힘들었던 점이 있었다면요. 근데 그 즐거움과 힘들다는 것은 사실 그 어떤 양면 같은데요. 우리가 이제 이게 작가랑 얘기하니까 참 좋네요. 감사합니다. 왠지 얘기하면 막 동의해 줄 것 같고 그래서 좋은데 우리가 흔히 말해지는 즐거움이라든가 괴로움, 힘듦과 어떤 관련된 삶을 우리가 선택하고 싶었다면 굳이 작가가 됐겠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즐거움이라든가 힘듦이라는 것도 좀 차원이 좀 다른 즐거움이나 힘듦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 거기에 동의해 주시라면 있는데 사실 우리는 뭐 글 가지고 뭐 언어 예술한다고 하지만 글 가지고 예술하는 거지만 한편으로 보면 놀이하는 거고 장난하는 거고 그러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별로 또 돈도 안 되고 말이죠. 별로 그 남들도 알아주지도 않는 골방에 처박혀 와서 말 가지고 글 가지고 놀이도 하고 장난도 치고 거기서 즐거움도 느끼고 고통도 느끼고 그게 이제 사실 제일 즐거워서 하는 짓인데 이게 이제 좀 안 알아주거나 아니면 이게 또 돈이 안 되고 그러니까 이 살아나가는데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지치죠. 쓰다가. 그게 힘들잖아요. 그게. 그게 힘든 거죠. 뭐 그러니까 어떤 그 불편함. 이제 나는 나대로 즐거워 죽겠는데 이게 즐거운 것이 삶의 윤택감으로 이어지면 좀 좋을까. 근데 그게 안 이어지니까 글쎄 그걸 힘들다고 해야 될지 아니면 좀 불편하다고 해야 될지 그러네요. 뭐 다 섞여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제 질문이 이어지는 것 같은데요. 지금 뭐 일의 즐거움도 있지만 일의 힘든 점도 있다라고 저도 이제 공감을 하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쓰면서 자기 자신을 위로하기 위해서 쓴 작품이 있는지 혹은 그동안 써오신 작품들 중에 작가 본인의 삶이 굉장히 많이 묻어난 작품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좀 그런 거는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제가 그 깡통따개가 없는 마을을 보면 그 영락 없는 제 얘기고 또 사실이고요.
그리고 그때가 1990년대 초반이야. 예. 1990년대 초반인데 이게 80년대가 끝나고 90년대가 시작된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그 시대를 겪어온 사람들은 그게 알잖아요. 네. 그때 뭔가 한 그 회오리 한 열정이 가고 네. 새로운 어떤 그 지평이 열려야 되는데 이게 이제 좀 잘 안 보이는 거예요. 네. 그래서 80년대에 우리가 뭐 늘 하듯이 바라볼 별이 있었고 그 별을 향해서 매진해 갈 수 있는 일종의 열정이 있었는데 어느 날 그게 없다기도 하고 말이죠. 실제로 잘 보이지도 않고 말이죠. 그게 굉장히 이제 당황하게 됐죠. 그러면서 이제 작품을 쓰던 사람들은 이제 이건 작가에게는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느냐 문제가 아니라 무슨 작품을 뭘 어떻게 써야 되느냐는 문제에 봉착하게 됐죠. 그게 이제 90년과 80년 그 사이에서 굉장히 많은 갈등을 고민되고 더구나 전업 작가로서는 네. 말할 수 없는 걱정이었죠. 그래서 이제 병까지 얻게 됐고요. 그래서 깡통가게 언물마가슨이 요양하다가 그걸 썼는데요. 그거를 비롯해서 그 전으로 쓰신 소설들이 다 화자가 소설가예요. 예. 그래서 심지어는 그때 저만 그랬던 게 아니고 약속 안 했는데 거의 모든 전업 작가들이나 그 작가들이 소설가가 주인공이거나 화자가 되는 그런 소설들을 마치 약속이나 한테 쏟아냈거든요. 그때. 네. 그건 뭔가 고민이 같았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심지어는 문단에서 소설과 소설이라는 용어까지 나왔던 시대죠. 네. 그때가. 그때 저도 예외 없이 그런 소설을 앞장서서 썼던 것 같으니까 내 생활이 많이 묻어 있었고요. 그렇지만 사실 또 우리 이 소설을 쓰는 사람들이 사실 자기 위로나 자기 위안을 위한 그 배려는 천성적으로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자기 스스로를 헐뜯고 그렇죠? 좀 자학하는 타입 아닙니까? 그래야 독자들이 읽을 때 재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말이죠. 우리는 약간 자학하는 습관이 있을지언정 이게 위로하는 습관은 좀 없는 것이다. 그게 또 그렇다면 그게 무슨 진짜 자학이냐 하면 사실 거기서 새롭게 나오는 어떤 또 다른 차원의 어떤 색깔과 느낌들이 있으니까 오히려 자기 위로의 문학은 경계해야 될 것이 아닌가. 소설을 위해서라도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선생님 26년 동안 소설가로 지내오셨는데요. 혹시 소설가가 아닌 다른 꿈이 있었다면 뭐가 있었는지요? 그건 뭐 명백해요. 저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그림을 그렸으니까. 화가를 꿈꾸셨던 거. 그렇죠. 참 그림을 화가도 어울릴 것 같은데요. 됐으면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을 지금도 갖고 있는데 사실은 벌써 오래전에 나는 그 화가가 됐으면 큰일 날 뻔했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망할 뻔했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럼에도 아직도 나는 화가가 됐어야 됐어 이런 생각을 버리지 못하는 게 왜 그 자기 분야에서 아까 말했지만 즐거움도 있지만 나름대로 현실적인 어려움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글 쓴다는 게 이게 참 밑도 끝도 없는 일이고 잘 된다고 해서 뭔가 성공하고 그렇게 이렇게 가까운 글쓰기는 아닌 것 같아요. 소설쓰기라는 것이. 정말 제대로 한번 쓰려고 하다 보면 그럴 때마다 내가 이 일을 왜 하고 있는가라는 그 질문을 나 스스로에게 던질 때 자꾸 빠져나오고 싶은 마음 있잖아요. 나는 화가가 됐어야 될 것 같아. 뭐 난 아무래도 그쪽으로 갔어야 되는데 잘못 온 것 같아. 일종의 비상구 같은. 그러니까 그런 걸 뭐 하나 만들어놓고 가끔씩 문 열고 그거 들여다보는 거죠. 나 절로 갔어야 되는데. 그런 게 또 있어야 자기가 걷고 있는 길을 꾸준히 가면서 내가 이게 아니면 저것도 있었어라고 이렇게 또 위로를 삼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씨도 그런 거 있죠. 예, 저도 그런 거 있죠. 자신 있게 대답하는. 저는 어릴 때 영화 감독하고 싶었어요. 선생님 집필을 시작하실 때 어떻게 시작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예컨대 어떤 작가들은 굉장히 매력적인 캐릭터가 떠올라서 이 인물을 주인공으로 해서 한번 써야겠다. 혹은 어떤 주제의식을 가지고 이번엔 이런 주제를 담아서 써야겠다. 혹은 뭐 다양한 방식들이 있는데요. 물론 무수한 작품들을 쓰셔서 이제 그 계기는 다양할 수는 있겠지만 주로 어떻게 시작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작업이라고 했다시피 작업이라는 차원이라면은 뭐 우리가 재료가 있어야 되죠. 그리고 그냥 공사하는 기간이 있어야 되고 어떤 그 설계도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겠고요. 그리고 그것의 어떤 결과물로서의 소설이 나오게 돼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공법이라는 말도 쓰고요. 그죠? 소설 공법 이런 말도 네. 쓰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은 뭐 작업하는 방식이나 순서가 크게 뭐 다를 건 없죠. 때로는 주제부터, 때로는 인물부터, 때로는 사건부터 이렇게 하는데 이제 오래 쓰고 많이 쓰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런 것들이 각각 이렇게 하나의 요소들이 이 어떤 공학적인 어떤 순서를 갖고 다가오는 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요즘 와서 해요. 물론 작업하는 방식은 그래요. 그렇지만 저는 일종의 그 이제 인물 뭐 주제 사건 배경 이런 것들이 올 때 그런 것들이 이렇게 공학적으로 오는 게 아니라 뭔가 이렇게 불확실하게 하나의 어떤 이미지, 느낌 덩어리 아니면 어떤 기운 네. 이런 걸로 일단 오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마치 이렇게 스산한 바람이 열린 창문으로 문득 들어오듯이 네. 이렇게 슥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뭔가 사람도 나오고 그죠? 이게 이제 사건도 나오고. 예, 예. 이게 계란이라고 치면 처음에는 이제 어떤 생명으로서가 아니라 하나 알인데 그것이 오랜 시간 이렇게 온도를 가해주면 거기에 이제 피도 엉기고 세포 분열도 해서 형체가 서서히 생기잖아요. 네. 처음에는 그런 식으로 부정형으로 오는 것 같습니다. 느낌으로 오는 것 같아요. 그걸 붙잡고서 이제 품는 거죠. 쓰면서 구체화시킨다는 거죠. 붙잡고 품다 보면 이놈이 네. 이제 조금씩 어떤 구체적인 형상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어떤 작업이 들어가는 건데 일종의 저는 그래서 가면 갈수록 그런 것들이 부정형의 상태로 나한테 바람처럼 이렇게 스며오기를 기다리는 것, 기다림의 그 시간들이 가장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일단 오면 붙잡고서 뭐 품에 아주면 뭐 21일이든가 37일이면 뭔가 생기듯이 네. 뭐 그거 붙잡고 있으면 뭐 그거는 시간 문제. 근데 네. 딱 올 때까지 이거 한없이 안 올 수도 있잖아요. 이번 책이 이제 단편집이잖아요. 단편 쓰실 때 그 미리 결론 씬을 딱 이렇게 머릿속에 염두에 두시고 쓰시나요? 아니면 일단 청탁도 있고 날짜 마감도 있고 그래서 일단 시작하면서 계속 이렇게 뭘 결론을 만들어 가시는 편인가요? 시작과 결론 이거보다는 네. 그 왜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소설을 읽으면 줄거리도 주인공도 주제도 뭣도 아무것도 생각 안 나는데 그 소설만 떠올리면 떠오르는 한 느낌 장면이나 같은, 느낌이나 인상 같은 게 남아 있잖아요. 예? 저는 뭐 닥터지바하고 같은 거 한 두 인상인데 이렇게 기차가 이렇게 눈을 헤치고 가는 것과 네. 또 막 그 바람에 흩날리는 그 자작나무 이파리 틈새로 이 막 햇빛이 막 이런 예. 것들이 남거든요. 예. 그런 것처럼 소설도 그렇잖아요. 그런 것이에요. 그런 것이 나한테 잡히면 네. 가는 거예요. 그러면 펜이 움직이는 네, 거예요. 그러면 가는 거예요. 이게 앞, 뒤 이런 게 아니라 뭐 결론이라든가 주제 이게 아니라 그런 인상적인 장면이 일단 들어오면 이제 갈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네. 거죠. 이거 이제 이때까지 작품 얘기했는데 그 선생님 삶에 대해서도 조금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가벼운 캐주얼한 질문으로 선생님 자전거 즐겨 타신다고 들었습니다. 자전거 외에도 혹시 소설 쓰기를 위해서 일정 시간 할애하는 규칙적인 뭐 다른 것이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요? 소설 쓰기를 위해서죠. 사실은 뭐 질문은 그렇게 드렸지만 소설 쓰지 않는 시간에 네. 규칙적으로 하는 무언가가 있는지. 그게 뭐 예를 들어서 버릇이라든가 취미 활동이라든가 이런 거인데요. 그러니까 워낙에 이제 한국의 전업 작가가 겪고 있는 그 네. 어떤 그 현실적인 삶의 절박함 같은 것들은 결국은 어떤 식으로 해소가 되냐면 좀 더 소설에 몰입해서 그 말하면 현실적인 압박을 잊어버리려고 하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네. 너무 잘 이해하시죠? 네. 그러기 때문에 오히려 어떤 여가라든가 어떤 버릇이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아닌 게 아니라 모든 게 소설을 위해서 네. 이렇게 습관이라든가 아니면 생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제 질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아닌 게 아니라 우리는 이제 나이도 들고 했으니까 네. 몸 건강도 하고 고혈압도 걸리지 말아야 되고 당뇨도 하고 운동해야 되고 등산해야 되고 그죠? 헬스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사실 감기 걸리면 소설 못 쓰잖아요. 며칠. 네. 그럼 차질도 생기고 예. 그걸 또 못 견뎌 하고 그러니까 아스피린 하나 먹을 때도 사실은 소설을 생각해요. 아. 이런 거죠.
다소 병적인데 어쩔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저는 사실 그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시간의 어떤 규칙성 같은 것에 대해서 사실 반발하고 싶고 거기서 벗어나고 싶은 생각이 있지만 때로는 시간의 그 일률성에 그걸 좀 이용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도 규칙적인 생활을 하면 규칙적인 것에 답답하면서부터 벗어날 수 있다. 네. 이해가 막 되려고 하잖아요, 혹시. 조금만 한 그죠? 문장만 더 말씀해 주시면 제가 시간을 잘 지키면 시간이 엉매지 않게 된다는 건데요. 네. 예. 저도 그래서 출근 시간, 퇴근 시간, 하루의 작업 시간, 밥 먹는 시간 이게 철저히 지키려고 해서가 아니라 생활 자체가 그렇게 가다 보니까 그렇게 안 하면 오히려 서걱거리고 이렇게 부딪히고 피곤하고 스트레스 받아요. 네. 근데 그걸 잘 철저하게 지킬 때 오히려 그 규칙성을 잊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자유스러워진다는 거죠. 저랑 약간 비슷한 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어떤 사람은 막 써질 때 막 쓰고 안 써질 때 뭐 놀고 술도 먹고 뭐 이런다는데 저는 규칙적으로 해야만 그 시간의 압박을 안 받아요. 저도 약간 직장인처럼 쓰거든요. 매일 일정한 시간에 일정한 장소에 가서 일정 분량 딱 쓰고 그 외의 시간에는 다른 거 하고 이러는데 그 스텝이 엉키면은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스트레스 받고. 스트레스 받고 쉴 때도 쉬는 것 같지도 않고 그러잖아요. 하루 원고 분량 안 쓰면 굉장히 찝찝합니다. 그래요. 그렇게 하는 것이 스트레스 안 받는 방법이 이미 돼버렸어요. 그게 오히려 더 편하더라고요. 편한 건지 아니면 불행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알겠습니다. 이제 좀 현실적인 질문도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요. 요즘 소설 읽는 독자가 점점 이제 줄어든다고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소설을 읽고 또 새로운 소설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작가님께서 생각하시는 소설이 존재해야 하는 이유 혹은 존재하고 있는 이유가 있다면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참 대단히 이제 대단히 무거운 질문을 저희가 드렸네요. 일단 그 소설을 읽는 독자가 점차 줄어든다고 했는데요. 이것도 사실 미신인지 소문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사실은 이거는 아무래도 책이 옛날만큼 안 팔리니까 그렇게 한다 이렇게 질문을 드린 건데 더 깊이를 따진다면 그러니까 이건 양적인 판단이고 질적인 판단으로 따진다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여튼 전 그래요. 그 소설 읽는 독자 줄어든다고 했을 때 과거에 그럼 많았었다는 얘기인데 많았었을 때도 제 소설을 많이 안 팔렸고요. 줄어든다고 했는데 제 소설 독자 또 특별히 줄은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많아진다 줄어든다는 것과 제 독자가 많아지거나 줄어들기 그게 좀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세상의 조류와 상관없이 독립적으로 흘러가는 이게 뭐 통계하고 상관없는 거죠. 선생님의 문학생 그런 거 때문에 저는 뭐 독자가 많아지든 적어지든 그다지 걱정이 안 되고 그리고 사실 뭐 소설의 위기라는 말도 있었고 그런 때가 한창 있었는데 소설은 꾸준히 또 생산되고 읽히고 왜 그럴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소설만이 감당할 수 있는 어떤 면이 있겠죠. 이거는 뭐 다른 예술 분야도 마찬가지겠지만 저는 특별히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냥 한마디로 하면 소설 독자가 꾸준히 이제 지속되고 소설이 계속 나오는 것은 그만큼 사람들은 이 현실을 부정하고 싶은 마음이 늘어나거나 아니면 계속 최소한 지속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이 현실을 부정한다는 것은 어쩌면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일지 모르지만 우리 같은 사람들은 이제 부정적인 생각이라기보다 원래 현실 자체가 이 현실 자체가 긍정적이지 않을 때는 현실에서 부정적일 때 오히려 긍정적이죠. 이중 부정이 긍정이 그렇죠. 되듯이. 그러니까 우리 살고 있는 이 세계 이 현실을 가만히 볼 짝시면 그러면 이게 참 여러 가지로 문제도 많고 참 알 수도 없고 이게 참 많은 질문을 던지게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현실이다라고 규정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접근하는 어떤 욕구 같은 게 막 생기는 것이고 그 욕구를 적극 수용하는 게 우리들 아닙니까? 그랬을 때 그것이 재미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굉장히 유용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현실을 하나로 보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로 보거나 아니면 다각도로 보거나 이런 것이 바로 현실을 부정하고 싶은 부정하려는 그런 욕구에서 출발한다면 그런 욕구는 우리만 있는 게 아니라 일반인들도 다 똑같이 있고 그것을 우리가 어쩌면 대신하는 거 글로서 대신하고 또 음악가는 음악가로 대신하겠지만 우리는 글로서 대신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소설은 언제나 존재할 것 같고요. 그게 또 존재 이유기도 하고요. 멋진 대답이네요. 저는 사실
지금 드릴 질문에 예상 답변을 제 머릿속에 하나 가지고 있는데요. 제 예상이 맞는지 아닌지 저도 이제 확인해보는 차원에서 질문을 한번 드려봅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어떠신지요? 예, 그러니까 계획이라는 게 앞에 이제 첫 질문이 뭐였더라? 그 어떻게 지내느냐 요즘.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한다 그랬지만 뭘 아무것도 안 합니까? 맨날 하는 거 똑같이 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계획도 아마 그런 차원에서 대답이 나올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저는 아까도 소설 어떻게 쓰느냐, 시작하느냐 이런 질문에서 좀 기다린다. 그것이 올 때까지. 그래서 계획이라는 것은 아마 하염없는 기다림일 것 같은데요. 또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뭔가를 아주 응시하면서 그러니까 꽃 한 송이도 응시하고 또 길을 걸어가는 사람의 걸음걸이도 유심히 보고 때로는 화도 나고 싸우기도 하고 또 누군가에게 아주 그냥 욕도 하고 이러면서 하염없이 기다리는 일. 그것이 계획이라면 계획 아닌가. 그 다음에 뭔가 오면 쓰는 것. 오면 쓰는 것. 그게 계획이죠. 저희가 이 작가의 방 코너가 고정 코너예요. 그래서 작가들이 여기 한 번씩 이제 거쳐가는데요. 이 질문이 사실은 거의 고정 질문이에요. 앞으로의 계획은 어떠신지. 그러면 대부분 뭐 쓰던 대로 쓰죠. 그러거나 뭐 작품 구상하죠.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 그 대답을 가장 멋지게 해주셨어요. 그렇습니다. 작품 구상과 앞에 대답한 사람들이 가장은 안 돼. 앞에 대답해 주시는 분들도 멋지게 해주셨지만 선생님께서 가장 멋지게 해주셨습니다. 시간이 어느덧 이제 다 지나가서요. 저희가 아쉽지만 이게 방송이라 정해진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문장의 소리를 듣는 청취자들 중에는 소설가를 지망하는 학생들도 있고요. 또 학생은 아니더라도 다른 삶을 살고 계시지만 또 소설이나 뭐 시, 즉 문학을 꿈꾸는 사람들도 있고 또 지금 막 작가가 된 후배들도 있습니다. 이분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린다면요. 이런 질문을 받으니까 이거 좀 부담스럽죠? 그 어느 대학 문창과에 이제 초청을 받아서 갔는데요. 교수님들이 이제 강연 전에 특별 부탁을 하더라고요. 이쪽 길도 길이 있으니 제발 중간에 포기하지 말고 학교를 끝까지 다녀달라. 그만큼 문창과 학생들이 중도 포기가 많다면 그러니까 학업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3, 4학년 되면은 학생 수가 굉장히 줄어든다는 얘기를. 그래서 속으로 알겠습니다 해놨지만 속으로는 학생들이 왜 문창과에 대해서 문예 창작을 공부하라고 했을까. 문예 창작에 대한 이해가 좀 덜 됐거나 잘못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했는데요. 자꾸 이게 문예 창작 혹은 문학 그 글쓰기를 요즘은 자꾸만 이제 우리 때만 해도 굉장히 낭만적인 세대였어요. 문학에 대해서. 근데 요즘 세대들은 이거 해가지고 먹고 살 수 있을까라는 것을 첫째 조건으로. 근데 저 사실 단언컨대 말이죠. 단언컨대 쓰면 쓸수록 이건 돈하고는 그다지 인연이 없는 직업 아니냐라는 거죠. 물론 소설서 돈 많이 번 부자도 있죠. 근데 그건 이제 소수고 적어도 제 경험으로서는 쓰면 쓸수록 그쪽과는 별로 인연이 안 나. 이거고요. 근데 대신 그 반대의 어떤 다른 보상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보상 없으면은 최민수 씨는 저나 여기 이렇게 있겠습니까? 그 보상이 아주 매력적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 보상이 전혀 매력적이지 않은 사람은 난 그다지 권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남들은 그건 뭐 대수롭지 않은 그 알량한 거 그거. 근데 우린 거기에 아주 그냥 매력단위 가지고 평생 저희 삶을 저당 잡힌 거 아닙니까? 그건 분명히 보상이 온다라는 생각에서 저는 그 소설 잘 쓰는 것, 열심히 쓰는 것 못지않게 정말 그 아까 말했듯이 현실 부정으로부터 우리가 새롭게 발견하는 또 다른 현실에 대한 그 아름답고도 눈부신 경험, 이것에 대한 그 기대를 끝까지 저버리지 않을 친구란다면 와라, 소설 써라, 문학해라,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구효서 선장님께서
배의 승선을 환영한다고 인사 말씀을 드리셨고요. 신작이 나와서 굉장히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자리에 흔쾌히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또 앞으로도 더 많은 작품을 기대하면서 선생님 작품으로부터 즐거움 얻으리라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오늘 자리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조심히 돌아가십시오. 네. 두툼한 외투를 꺼내보니 옷장에 지난 계절내 들어찬 냄새가 가득합니다. 춥지만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